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제 강의를 듣겠다고 이렇게 와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서 제가 이 힘든 강의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사회적으로 지난주에 문화일보를 그만두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2002년 12월 1일부터 발령이 나가지고 문화일보 기자로 평기자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여태까지 한 1년 반 동안 문화일보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그 편집국 분위기가 일체 외부의 간섭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들 자체의 커먼센스, 그들의 상식에 의해서 굉장히 신문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왔다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고정적으로 쓰던 도올고성이라는 난이 있었는데, 그 난에 실린 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보도의 새로운 지침을 가지고 신문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도올 김용옥의 글을 더 이상 실을 수 없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타협이 없느냐, 그거 어떻게 내가 수정이라도 하면 하겠다. 그런데 전혀 타협이 없이 못 실는다. 그래서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냐? 우리 선비라는 사람들은 붓을 각필은 할 수 있으나 곡필은 할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나가라는 얘기냐 하니까 별 얘기가 없길래 그래서 그냥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주 정확한 논리입니다. 정확한 논리고, 그런데 단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글이 말이죠. 사상가의 글이 최소한 어떠한 신문의 스트레이트 기사의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글에는 해석이 들어가 있고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의미에서 언론은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기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치우치는 기사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실느냐는 게 치우치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쓰려고 했던 내용 중에서 거기에 이제 그 신문이 내 글이 치우쳤다 그래서 안 실은 내용의 중요한 추상적인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국민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도올고성에 쓰고자 했던 내용은 딴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를 보실 적에 미국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법원이라는 게 꼭 무슨 극장 같다고. 어떤 형사 사건이 있을 적에 그 형사 사건의 당사자들,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원고는 물론 검사가 되겠지만, 검찰 측이 되겠지만, 원고와 피고가 이제 피고를 어떻게 대변할 사람은 변호사가 있고, 이제 피고가 직접 말하기도 하고, 그 두 사람 간에 그 사건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잖아요.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를, 꼭 나는 법원이라는 것도 하나의 무대가, 이렇게 연극 무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떠한 범죄의 인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무죄냐, 유죄냐 하는 게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 앞에서 해요? 예? 그 판사가 해요? 예? 그 판사가 안 해요. 미국은. 예? 미국 영화를 보면은 전부 영화가 뭐냐면은 배심원이라는 분이 12명이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 엄청난 그게 막 공방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묻잖아요. 배심원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지들끼리 의논하고 나와서 하면은 한 사람씩 얘기를 하죠. guilty, innocent 뭐 하고 쭉 해가지고 innocent라고, 그러니까 무죄라고 하는 게 많으면 무죄가 되는 거고, guilty가 많으면 이제 guilty가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죄가 되면 끝나는 거고, guilty가 되면은 뭐냐면 유죄라고 말하면은 이제 그 형량만을 판사가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재미난 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배심원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뭐예요? 법조인이에요? 법조인이 아니에요? 전혀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가 아닌 아주 평범한 일반 시민이고, 그 일반 시민도 무작위로 뽑은 겁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그 진리의 여부를 사실은 인간이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철학적으로도. 에? 인간의 진리를 너는 틀렸다, 너는 맞는다라는 걸 누가 감히 내려요? 그건 옛날에는 하나님만이 하던 짓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그 하나님이 하던 것을 법관이 하는 것인 양 생각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법이라는 건 딱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법관이 해석해서 인간의 죄를 판단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미국에서는 뭐냐면 영미법 계통에서는 그런 법의 이해 방식이 그게 넌센스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위 판단이라든가 사실 인정에 대한 판단은 아예 법관이 아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에 맡기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미법 계통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를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성론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법전이 꼭 있는 줄 아시죠? 영미법에서는 법전이 없습니다. 법전이 없고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판단이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배심원한테 물어야지 하나의 판사한테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그거야. 에? 이 법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법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unwritten law, 그것을 불문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반해서 보세요.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독불 계열의 대륙법인데, 컨티넨탈 로우라고 하는 대륙법 계열인데, 거기에는 주로 법이 있죠. 법전이 있고, 법이라는 건 하나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관이 그것을 해석하고 조정해가지고 우리에게 인간 사회의 질서 규범을 내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법이라는 게 마그나 카르타 이래로 뭐냐면 귀족들이 원래는 왕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성명서 같은 걸 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개 그런 성명서 같은 걸 내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서 우러나오면서 그게 쌓여서 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역사의 내재적 맥락과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이에요? 1948년 7월 17일 날 공포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이라는 게 이게 옷이라고 말한다면은 옷하고 신체하고 맞아야 되죠? 그래서 맞다고 보면은 뭐냐면 이게 내가 크면은 이것도 옷을 또 바꿔야 되고 스타일이 바뀌면 내 성향이 바뀌면 옷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1948년에 만든 법이라는 거는 어떤 갓난애 어린애한테다가 큰 그냥 멋있는 옷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걔가 그 옷에 맞아 클 때까지 옷장에다 그냥 넣어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명목적 헌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 미국의 헌법이 소위 말해서 성문 헌법의 대표적인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그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거치면서 영국에 항거하고 이러면서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그 결과로 자기들이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대륙의 신질서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비전을 거기다가 요약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그걸 다 돌돌 외워요. 그리고 모든 민권운동이라는 건 그 헌법을 개정하는 거라고. 어멘더먼트를. 네? 그래서 계속 개정해온 역사가 미국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은 헌법 총강 제1장 총강 제1조에 뭐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지만 전두환 시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전두환 때 이런 말이 돼요? 전두환 시대 때? 안 되죠. 그러면 헌법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대한민국은 독재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독재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독재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야 그게 맞는 헌법이란 말이야. 응? 영국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그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요. 불문 헌법이라고. 그건 unwritten하다고. unwritten constitution이라고.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요. 우리 세계 법사상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그나 카르타 이래로 예를 들면 뭐 권리청원이라든가 인신보호법이라든가 권리장전이라든가 왕위 계속법 이러한 것들이 쭉 그냥 계속해서 내려온 성명서들 그때 역사에서 맺은 성명서들이랑 심지어 보세요. The sources of English constitutional law are diffuse. statutes, 법령이라든가 judicial precedent, 하나의 판례라든가 텍스트북, 교과서라든가 lawbooks, 법률 서적이라든가 the writings of historians and political theorists, 역사가들의 저작이라든가 정치 이론가들의 저작이라든가 the biographies of and autobiographies of statesmen, 정치가들의 그 자서전이라든가 전기라든가 the columns of every serious newspaper, the volumes of Hansard, the minutiae of every type of government record and publication. This is what is meant by saying the English Constitution is unwritten. 무슨 얘기냐면 불문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문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그 사상 그들의 외침 하다못해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신문의 사설조차도 헌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불문 헌법 전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인류 사상 가장 어드밴스된, 가장 선진된 헌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법 전통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뭐냐면 불문법 전통이 있었어요. 성문법 전통이 있었고, 근데 성문법 전통이라는 것은 성종 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썼어요? 우리가 여기서 강의했지만 정도전이가 조선 경국전을 썼고, 그것이 성종 때 경국대전이라는 걸로 완성이 돼가지고 맨날 그 대장금 대장금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무슨 경국대전에 뭐 어긋나는 소리를 왕보고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죠. 그거는 실정법이란 말이에요. 애가 성문법이란 말이에요. 에? 그런데 그 성문법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면 우리 동양에도 불문법 전통이 뭐냐면 예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그 공자의 사상에서부터 그 예와 법이라는 게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뭉쳐졌으면 좋은데 항상 대적적이에요. 네? 왜냐면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치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형법으로서, 형벌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다스리면은 백성들은 민면이 무치라서 법망을 피해 가려고만 하고 염치가 없다. 알겠어요? 형벌로만 사람을 다루면 사람 어떻게 이제 그 법망만 피해 가려고 그러고 염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그들을 가지런히 다스리면은 염치도 있고 질서가 있게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 이 예와 법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대적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우리 그렇기 때문에 유교 전통에서 이게 하나의 맹점이기도 한데 이게 대적적으로 되어온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이 조선 왕조에서는 이 경국대전이라는 게 단순히 뭐냐면 왕의 통치의 수단으로서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의 기본적인 골격이 뭐냐면 형법이라고. 사람들은 포도청법이라면 포도청. 그러니까 조선조에서 법 그러면 포도청 나졸들이 어떻게 사람들 괴롭히냐 이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거 피해로 댕기냐 이거 아니야. 뭐냐면 민법 전통이 없었다는 얘기야. 민법 전통이라는 건 영국에 내려오는 민법이라는 건 뭐야? 백성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법을 통해서 찾으려는 게 민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법 그러면은 포도청, 포졸들이 때려잡는 형법 생각만 나니까 그럼 무섭단 말이야. 그냥 도망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법을 통해서 혁명을 하고 법을 통해서 진리를 밝힌다고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거는 기나긴 그러한 우리 전통이 뭐냐면 법이라는 게 형법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불문법이 발전을 못하고 예는 예대로 그게 불문법으로서 새롭게 어떠한 발전을 못하고 법적인 세계에서 유리되어 간 거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게 역사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가 쭉 강의한 것에 지금 조선 사상사에서 500년 동안 추구한 게 뭐예요? 바로 사단이라는 거 아니야. 사단. 인간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재하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있다. 예? 그거는 퇴계는 리발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리가 발현되는 것이다. 그 리발의 질서야말로 뭐냐면 우리도 조선 500년을 통해서 투철하게 꾸준하게 자연법 사상을 추구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런 넌센스가 어딨냐고 말이야.
하여튼 내가 보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항상 오시는 분들은 최고예요. 네? 이렇게 순수하게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얼마나 좋아요. 네? 이게 정말 이게 사상이고 이게 역사고 우리의 삶인데 이게 예술이고 즐거움이고 그렇잖아요. 지식이고. 네? 이렇게 되는 걸 왜 그렇게 비틀고 왜곡하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돼보려고 그러고 난 돼보려고 그러는 게 없어요. 어? 꺼져라 그러면 난 꺼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조선 사상사를 우리가 이렇게 법 전통 속에서도 우리가 여태 공부해온 조선 사상사를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사상사 강의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모든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깊게 얽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유교 문명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 문명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것이 500년이 이제 지나면서 근원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그 역사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의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사상가로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해강 최한기라는 인물을 꼽습니다. 근데 이 해강 최한기는 1803년에 태어나서 187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개성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관은 상령 최씨인데 뭐 그 한 10대를 통해서 전혀 문과 급제자가 없어요. 조상에. 그러니까 10대나 이게 급제자가 없다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많았어요. 가소유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집은 원래 유족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우선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냐면은 어려서 양자를 갔는데 그 양자를 간 분의 댁은 뭐냐면은 그 중조부 때부터 무관벼슬을 했어요. 그 무관으로. 그래서 아마 그 무관벼슬을 하면서 그 집안에 어떤 돈이 좀 축적이 됐는지, 그리고 뭐 인삼밭이 좀 있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무슨 장사를 잘 했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일찍이 이 최한기라는 분이 일찍 서울로 이주를 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장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충무로 일대 어디서 살다가 정확한 지역은 지금 몰라요. 그러다가 창동, 지금 저 남창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남대문 시장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대문 시장 있는데 옛날에도 거기가 시장이었다고. 바로 그 남대문 앞쪽에 거기가 장이 열리던데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번화하고 그러던 데인데 그 창동에 살다가 그 다음에 송현계라는 송현으로 가는데 그 송현에서 굉장히 큰 집을 짓고 살았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한국은행 본점 자리예요. 거기가 19세기의 최대의 사상가인 우리의 최한기라는 분이 아주 으리떵떵한 집들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말이죠. 이 최한기라는 분에 대한 큰 미스테리가 많은데, 이 최한기라는 분은 육당 최남선 선생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저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조선 상식문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속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저술을 한 사람이 최한기다. 그의 저술이 1000권에 이른다 그래요. 1000권이라고 그런다면은, 보세요. 1000권이라고 한다면 대개 한 책, 그러니까 이렇게 창호지 책으로 요만한 거 한 책이 대개 두세 권이 되기 때문에 한 300~400권이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최한기의 저술이 그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그게 과장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상당 부분이 유실이 되고 어마어마한 책이 남아 있는데, 하여튼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최한기는 평생 나처럼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평생 벼슬을 갖지 않았고, 소위 말해서 당대의 명망가들과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약용의 제자라든가, 다산만 해도 그 동시대거든요. 그냥 조금 위지만, 그런 분들의 무슨 계통을 밟았다든가, 그리고 19세기 우리나라의 명망가, 어떠한 그 사상가들의 문집 속에서 최한기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면 우리가 알겠는데, 거의 언급이 없어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19세기 조선 장안에서 가장 많은 책을 보유했고, 그 책이라는 것도 사서, 오경, 13경 이런 과거 책들이 아니라, 그런 거는 물론 자치통감이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물론 뭐냐 하면은 당대 서양에서 나오는 모든 과학서적은 그 사람 집에 다 있었어요. 응? 그리고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작이 자그만치 뭐냐면 북경에서 가장 딜럭스판으로 북경에서 출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사람이 혹시 중인이 아닌가. 그래서 역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중인은 뭐냐면 양반들 밑에 있었지만은 실제로 기술직들 아니에요. 의관이라든가 뭐 역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중국을 왕래하면서 뭐냐면 사실은 중인들이 19세기에 가장 깨인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이게 중인 계열이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양반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장안에서 뭐냐면 장안 한복판에서 그렇게 어쩌면 이단적 사상이라면 엄청난 이단적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저택을 가지고 노비를 24병이나 거닐면서 그 지금 한국은행 본점 자리에서 으리똥똥한 집을 4채나 짓고 거기서 우리 역사의 희한한 그 대작들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미스테리가 많은데, 이 최한기라는 인물은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것은 뭐냐 하면은 19세기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를 들면 구한말에 동학도 일어나고 하면서 막 그냥 개판이고, 풍양조씨 안동김씨 세도판에다가 그냥 민비지랄하고 대원군하고 고종하고 해가지고 엉망인 것 같았어도, 그러한 권력의 변화와 무관하게 방대한 인류의 평화를 생각하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던 사상가가 살 수 있었던 문화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만큼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사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조선의 어떠한 숨어있는 그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풍부한 어떤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의 질서 속에서 멋있고도 너무도 멋있게 산 시대의 인물이 최한기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 최한기라는 사람을 그래서 나는 19세기 조선의 코스모폴리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사상은 말이에요. 우리가
오륜, 삼강오륜 그러잖아요. 오륜이 뭐야? 군신유의하고 뭐 부자유친하고 부부유별하고 장유서하고 부무유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육륜을 맺. 육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조민유화라고 그래. 조민유화. 조민유화라는 거는 그 억조 장생의 모든 만민이 아니에요. 만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 나라의 이걸 말 조민이라는 건 억조 장생 전 우주에 인간들이 서로 좋아하고 살아야 된다. 유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사람은 말이에요. 당대에 이미 1950년대에 뭐냐면 세계 인문 지리를 썼어요. 이 세계 지도를 그리고. 그러니까 최한기의 유일한 친구가 누구였냐면은 김정호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호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김정호라는 인물이. 왜 김정호를 모르냐 하면은 혹설에 의하면은 김정호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대동여지도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대동여지도를 안 갖고 왔는데 대동여지도 그 원본을 이렇게 보시면 그 대단한 건데 아마 우리 근대의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우리 조선 이 대한민국을 얘기한다면은 김정호 이상의 위대한 인물이 정말 없어요. 현실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우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이.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생겼냐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나라의 모습을 그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한 나라의 모습을 그린다는 게 뭐냐면은 타국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게 벌써 근대 정신이라고. 예? 그리고 뭐냐면은 이 김정호가 그린 지도를 보면은 오늘날 저 하늘에서 우주 촬영을 한 것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모양이 조금 더 이그러진 게 아니라 그러면 저 백두산 두만강 그러니까 뭐지 함경북도 제일 꼭대기에서 저 목포까지 그리고 저 평안도에서 이쪽까지 그 생긴 모양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걸어다녀서 그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걸 어떻게 그리냔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김정호의 대동여지들은 미스테리 투성이에요. 이게 현대 지금 과학으로도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미스테리예요. 그 대동여지도 제일 앞머리에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지도를 그렸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그걸로는 풀리질 않아요. 아무리 읽어도 거기서 그걸 그릴 수 있는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지도가 아무리 많다고 그러지만 그 지도와 대동여지들은 상세한 상세도나 이 전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호의 친구였던 이 최한기는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정확한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예? 그리고 세계 지도만 그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수도가 어떻고 정치 행정 구도가 어떻고 뭐 브라질의 무슨 리오데자네이루가 어떻고 그 당시 그런 걸 다 써놨습니다. 인구가 어떻고 정치 제도가 어떻고 이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 문일평에 조선 명인정이라는 데를 우리가 그 책에서 보면은 김정호하고 이 사람이 둘이서 저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밤에 별을 쳐다보면서 야 우리 둘이서 20대 조선의 길을 먹고 조선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뭔가 조선을 위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두 젊은이들이 막 피를 토하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학문으로 우리가 치안을 이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여기서 치안이란 말이 치민, 안민. 지금 우리가 치안이란 말을 쓰는 게 이게 완전히 아주 그 최한기의 전문 수로입니다. 치민, 안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는데 이 사람의 모든 철학은 치안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지금 정치 한국의 이 조선의 정치가 돌아가는 게 봐라. 뭐 하나 믿을 게 있냐? 에? 전부 이 세도 정치, 에? 뭐 분양조 씨고 안동깁 씨고 이런 놈들이 전부 세도 가문이 사랑방 정치만 해먹고 있지 않냐? 꼭 오늘 같은 거지. 오늘 우리 현실 같은 거지. 에? 그러면서 국정은 날로 혼미해져 가고 있다. 에? 그러면서 둘이서 하는 말이, 최한기가, 정호야, 너는 지리를 맡아라. 나는 천문을 맡을게. 알겠어요? 여기에 지리라고 하는 것은 땅의 리치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는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 이 삼재론에서 천이라고 하는 건 천문. 천문이라는 게 하늘에, 이게 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질사변에 있는 하늘의 문이요. 문이 하늘의 질서라 그 말이요. 천문. 에? 그러니까 천문이란 말이 하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 이 삼수변에 실사변에 그럴문을 쓴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하늘의 질서, 하늘의 이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천문이 있고 지리가 있는데 너는 땅을 맡아라. 그래서 그 지리에 나온 것이 뭐냐면 대동여지도예요. 그리고 천문, 하늘의 이치를 따진 것이 그 유명한 이 사람의 기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뭐냐면 천즉기고 기즉천이라, 하늘은 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우주는 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의 이치를 나는 따져보겠다 해가지고 평생을 기 하나의 연구에 몰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리기론의 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기는 100% 뭐냐면 과학적 기예요. 55세에 그 한국은행 본점 자리에서 55세에 자기 일생의 기에 대한 연구를 압축해가지고 쓴 유명한 책이 바로 기학이라는 책입니다. 기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나라 19세기 조선에 가장 개명한 한 사상가의 포괄적인 우주론입니다. 이 책은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해드리겠지만, 이 최한기의 기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이거는 위대한 책이고, 이 책을 여러분들이 펴시면은 제일 앞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태까지의 모든 이 중고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옛날부터 내려온 이 고물 중고의 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뭐냐면 전부 무형지리와 무형지신을 받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형체가 없고 말이야, 형체가 없고 애매하면은 위대한 거였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리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애매모호하고 형체가 없는 거면은 다 훌륭한 거야. 최한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바로 하나님도 기다 그거야.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이 기독교가,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신천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천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가시라는 예비로 이렇게 신천이라는 말을 썼거든. 그런데 이 최한기는 뭐냐면 이거를 없애버리고 뭐냐면 신기라고 그래요. 신기. 모든 거는 하나님은 곧 기다. 기 자체가 신적인 것이다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유형으로 환원돼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논점이 뭐냐면은 무무야. 무라는 거, 없대는 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무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건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여태까지 무형질이라고 해서 인간을 속여온 거는 다 거짓말이다. 그건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구체적인 유형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 유형의 근거도
형체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유형이다 그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는 학문은 형체가 없는 것이라고는 없다. 이게 근세 과학사상의 출발이죠. 바로. 예?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정도전에서 여태까지 이 대결을 통해서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유학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야. 예?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 민족 또 개명한 현실적인 우리 세계의 학문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냐면 벌써 해강 최한기 이후에 개화기의 사상가들은 뭐냐면 전부 뭐냐면 서양 컴플렉스에 빠져요. 그렇죠. 김옥균이니 무슨 뭐 육일준이니 뭐 박영현이 이런 사람들 전부 서양을 배우고 일본 가서 그래서 칠판으로 타고 뭐 천국을 배우고 이러는데 최한기는 뭐냐면 딱 앉아서 하는 말이면 전 세계 만민들이 억조 창생들이 조민들이 뭐냐면 서로 평등하게 교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흑인 얘기까지 한다고. 흑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대접을 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서양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서양의 과학은 뛰어나다. 기하학에 있어서 그들은 이 유형의 기, 근거 있는 유를 법칙화해서 추구해왔다. 그들은 뭐냐면 모든 것을 계량화시키고 잴 수 있게 됐다. 여태까지 우리가 무형이라고 하는 것을 잴 수 있게 해준 게 서양의 과학의 위대성이다 이거야. 그런데 서양놈들 너희들은 우리 동양으로부터 깊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문명을 배워야 한다고 야단을 쳐요. 우리 역사는 이렇게 위대한 인간들이 우리가 19세기 중엽이라고 하면은 가장 밀란이 일어나고 가장 처참한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상이 솟았어요. 우리 역사는. 알겠습니까? 오늘 2세기를 지난 오늘 이 책을 읽어봐도 이 책은 어떠한 물리학자의 세계관보다 뛰어난 데가 있어요. 2세기 전에 오늘 21세기의 한국인이 못 도달하는 정신세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완성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애타게 소리치겠어요? 이렇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도울김용옥이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나보다 몇백 배 훌륭한 사상가들이 꾸준히 남 모르게 피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창호대에다가 이렇게 한자 써가면서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키워온 역사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날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 바야흐로 이들이 꿈꾸었던 세계를 이룩하려고 하는 역사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다시 선관위에서 표창받을 만한 한 얘기만 하면은 앞으로 오는 우리 총선에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투표장에 가서 귀중한 한 표의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류 문명이 만 20세의 어린아이들한테 투표권을 주기까지 히라빈들의 데모크라시부터 시작해서 2500년 동안을 노력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투표권 한 표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2500년 동안 왕정과 투정해서 얻은 결과라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의 존재를 오늘의 우연적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기나긴 인류사의 어떤 정신 문명의 성취 속에서 나의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